예,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물밑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우주 개발 등을 빙자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이루어진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공식적인 논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간 김종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작년 1월이었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뭔가 제재를 해야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다 공감대 형성이 된 상황이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오늘 관련해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가 있었다. 통일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죠. 예. 작년도 2월 7일 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핑계대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예. 성공을 했죠. 그때 이제 대통령은 뭐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곧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될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예. 한국이 왜 개성공단을 하면서 실익을 취하면서 당신들은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 문제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장애가 될 거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아마도 그걸 갖다가 개성공단을 좀 중지하는 쪽으로 아마 NSC에다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상황인데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현재 뭐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하니까 예. 문서로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 안 거쳐서 맞습니다. 뭐 절차적 정당성이 예.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 제가 볼 땐 그래도 뭐 그런 뭐 절차적 정당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당시 조치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발빠른 조치였고. 예. 미국의 그 심기도 거스르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누구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다.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혹도 제기됐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 이후에요,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혁신위를 꾸려가지고 이번에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오늘 내놓은 겁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적법 절차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거는 뭐 어떻게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은 깜짝 놀란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다만 그래도 예. 만약에 조치가 늦게 되면은 예. 북한이 우리 기업인들을 인질로 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게 낫다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자기 그 투자했던 자금이라든가 생산품, 기계 이런 걸 전부 다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에도 인질이 되게 되면 앞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선제적으로 폐쇄 결정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되고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요구 근거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근로자들, 북한 근로자를 받는 임금이 북한 핵을 만드는데 전용이 된다. 이런 근거들이 문구가 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왜 넣었는지 청와대가 바로 삽입을 했다고 하죠. 그 문구를 넣는 데 대해서. 글쎄요. 근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됐다. 일부의 어떤 말만 듣고 특히 뭐 일부 탈북자의 말만 듣고 기초조사 이 정도만 하고 정확한 어떤 객관적 데이터 없이 문구에 넣었다. 이런 지적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그 돈 총액이 폐쇄 직전에는 연간 한 1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이 어디 갈 수 있느냐?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쓰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북한에 외화가 들어가서 그 돈이 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용 그 대형 트럭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깎을 수 있는 정밀 가공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그다음에 미사일 연료로 쓰이는 미사일 연료라든가 아니면 또 산화제를 또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 핵이나 미사일로 전용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지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금강산 관광 자금이 초기에는 그 돈이 북한의 무기를 도입하는데 들어간 증거를 명확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줬냐면 우리 금강산 관광 대금을 홍콩으로 줬어요. 근데 그 홍콩 구좌에서 바로 그대로 북한이 무기를 사는데 무기 회사 상대편
상대편 국가에 넘어가는 걸 우리가 포착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자금은 일부가 그건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예. 확실한 근거가 있었는데 근데 일부가 넘어가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 개성공단 자금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한 사이에 우리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있었던 통일부 정책혁신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됐다. 근데 그 근거로 이제 핵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냐 그런 질문을 제가 지금 김 선생님한테 여쭈었거든요. 글쎄요, 예전에 보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 파견자들이 일부 이제 그 돈을 북한 당국에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그건 뭐 전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북한 정부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주제의 사실이고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좌로 일정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100만 달러, 저기서 100만 달러, 여기서 100만 달러 해서 통상 1000만 달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또 그 돈을 빼서 뭐 산화제 사고 엔진 사고 하는데 돈을 뭐 한 500만 달러를 썼으면 과연 이 돈이 그 돈이냐 그 돈이 이 돈이냐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도 청와대의 추측이다라는 어떤 그 단서 조항이 사실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은 계좌로 한번 그 돈을 바로 빼서 그 돈을 전혀 다른 계좌로 넣지 않고 그 계좌에서 바로 어떤 그 산화제 회사라든지 뭐 엔진 회사라든지 뭐 철강 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송금이 되었다면 그거는 뭐 그 돈이 바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갔지 않느냐라고 명확한 증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이 한번 일정한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이거 뭐 그 누구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도 추측만 할 뿐 명확하게 잡기는 힘들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뭐 내친김에 전 정부에 있었던 일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이 위안부 합의가 있은 2년이 되는답니다. 2015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외교부 산하죠. 위안부 합의 TF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 많은 국민들 실망도 했을 거고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을 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앞으로 외교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앞으로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그 12월 28일 한일 간의 합의문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라는 표현을 보고 이거는 완전히 일본의 그 어떻게 농간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첫 번째 항목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재협상을 한다라도 이 항목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 쪽에서는 죽어도 못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1mm도 못 고치겠다. 아베 신조 네, 아베 총리가 그랬죠. 절대로 못 고치겠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거 안 고치고는 안 고치고는 사실 뭐 협상 하나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대통령께서 뭐 재협상 가능성을 이제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합의를 파기할 거냐, 재협상할 거냐, 아니면 협상은 원문을 내비두고 후속 협상을 할 거냐, 해석을 새로 하고 거기에 따른 무슨 후속 조치를 할 거냐 이건데 어느 것 하나 현재 세 가지 전부 다 일본이 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거기서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외무상 합의는 불가역적이다. 그리고 재교섭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전 정부에서 체결했던 한미 FTA를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재협상하자 이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 정부에서 해놨던 불과 그건 또 뭐 2년 전이에요. 2015년 7월달에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했던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상 그것을 불과 2년 만에 폐기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래도 되는 것인가?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핵 협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저거 그냥 저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FTA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국내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또다시 이게 또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그 합의가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면 그 누가 우리와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고민거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다윗의 어떤 그 슬기를 찾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지지 세력의 지지를 계속 없는 그 추동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이 패기를 만약에 한다면 추동력은 계속 그 지지도의 추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 테지만 국제적 신인도는 떨어지는 이게 결국 양손의 빵을 다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것을 선택을 하냐라는 것인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도 국가의 레벨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대외 신인도를 따져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뭐 다른 곳에 더 어떤 그 가치를 둔다면 국제적 신인도를 조금 그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알겠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네,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뭐 역사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봐서는 사드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한중 간에 해결된 게 아니고 그냥 봉인이라고 봉합도 아니고 봉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과거사 문제를 봉인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뭐 협조라든가 평창 올림픽에 대한 뭐 이렇게 협조라든가 이런 거 문제를 논의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드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피해 당사자들이 생존해 계시는 문제고 또 인권에 관한 문제여서 이 문제는 정말 외교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부터 이 독도 방어 훈련을 이제 우리 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 열린다면서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발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발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독도에 지금 현재는 그 경찰 그 경북 지방 경찰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경찰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은 해경이 파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해경이 아니고 그냥 육상 경찰, 경북 지방 경찰청에서 경찰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독도에 군대를 파견시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이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할 때는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일본보다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경찰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가 군대를 살상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선전포고를 했을 경우에. 그러나 선전포고를 했다 하더라도 군대가 민간을 살상하게 되면 불법이죠. 따라서 우리 경찰은 민간인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군대가 그 방어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방어 훈련을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무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유권을 군사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독도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또 현재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또 그것을 또 뺏기지 않는 그런 또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어필을 계속하는 일본 자유대에서 뭐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훈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달지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하죠. 일본도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축하고 동원해라든가 나름대로 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위협하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해가지고 독도를 집어넣어서 자기네 그 자디즈 그 비행정보역을 설정해놓고 모든 무슨 측량 활동도 전부 다 자기네 그 수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일본에 당연히 항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대응 훈련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매년 하는 거니까 뭐 계속 하는 거지만 현 상황이 사실 일본의 협조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그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본의 그 현재 그 해상 초계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SM3를 장착한 구축함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북한의 그 핵미사일을 막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일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군사 정찰 위성을 6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도도로 한 사람은 엄청난 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 현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역사는 묻어두고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발전시켜서 일단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이제 급선무기 때문에 일단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조정하면 했지 현재로서 일본의 협조가 굉장히 절친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를 할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일본 언론 매체 등에서 이게 역사 문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징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아베 신조 총리의 어떤 군국주의화, 평화헌법 개정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항공모함을 뭐 개조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일본이 항공모함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신 대표님. 없었던 겁니까? 없었죠. 예. 항공모함은 전형적인 공격무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본은 공격무기를 가질 수 없는 전수방어, 즉 방어를 위한 무기 체계만 가지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에요. 예. 그런데 항공모함은 전형적으로 어디 원정을 가서 때리겠다 예. 하는 그 무기 체계인데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즈모, 예. 저게 이제 누가 봐도 항공모함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저걸 일본은 이제 구축함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 말로 호위함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이제 국제적으로는 구축함으로 분류됩니다. 항모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헬기를 싣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항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일본은 저기다가 전투기를 싣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종을 F-35B 예. 수직 이착륙하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싣겠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 이즈모 말고 일본이 지금 2척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즈모는 그 기준 배수량이 한 13,000톤 되고 만재 배수량 한 18,000톤 돼요. 예. 그거 말고 기준 배수량이 한 22,000톤 되고 만재가 3만 톤 가까이 되는 그 배를 또 지금 2척을 만들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상륙함이에요. 상륙함인데 일본이 지금 그 센카쿠를 비롯한 도서 지역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만들고 있는 상륙함인데 예. 거기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서 항공모함 밑에 내려가면 데크라고 하는 이제 층들이 여러 층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1층에 여군 사관 시설을 한 층 가득히 만들어놨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제 이 해상자위대 여군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군이 탈 수 있는 장교가 도대체 몇 명이냐 세보면 뭐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층 전부가 여군 사관 시설이다라고 이제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은 그 여군 사관 시설 유사시에 다 없애버리고 항공기 격납고로 쓰는 것이죠. 예. 그 밑에는 이제 상륙군 격납고가 있는데 예. 그래서 항공기 격납고로 쓰기 위해서 저 그 헬기 항모 상륙함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이미 재작년에 일본 그 해상자위대에서 로키드 마틴 바로 F-35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인데 그 로키드 마틴의 F-35B의 구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에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즈모를 비롯해서 일본은 최대 4척의 경항공모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 이즈모는 한 6대 정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27,000톤짜리 정도는 한 12대에서 16대 정도의 수직 이착륙. 개조해서 실전에 배치하는 데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거? 이즈모 같은 경우는 비행기만 도입하면 지금 바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27,000톤짜리는 지금 건조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예. 2020년대 초반, 2020년대 초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021년에서 2022년이면 항공모함 4척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항공모함을 갖는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투기를 싣고 가서 예. 상대편 국가를 공격하겠다.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전투기가 중국군과 싸울 때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전투기를 싣고 예. 센카쿠열도 근처까지 가서 예. 중국군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예. 또 더군다나 일본은 이제 그 평화헌법에 있어서 예. 공격용 무기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전수방위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해병대가 쓰는 미국의 해병대가 쓰는 F-35B를 갖겠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공격전을 하겠다는 의미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두들겨 부시기 위해서 토마호크를 자기도 갖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재즈미알이라고 해서 예, 예. 비행기에서 쏘는 그 사정거리 1,000km짜리 미사일을 자기가 갖겠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게 공격이냐 방어냐. 예.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방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일이 일본 땅으로 날라오기 전에 예. 그걸 부쉈기 때문에 그게 방어라 그런 논리거든요. 마찬가지로 F-35B를 가지고 예. 이것도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이것도 방어용 무기다.
중국군이 삼각절 때 상륙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투기 싣고 가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그것도 방어다. 이런 논리로 현재 빠져나가면서 일단 공격용 무기를 차근차근 현재 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북핵 위기 속에서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 대표님. 다음 달 22일 날 일본 정부가 도쿄 도심에서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어떤 주민 대피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뭐 일본 쪽에서도 막 그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좀 이렇게 상황을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건가요?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공습이나 폭격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공포심하고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폭격이나 공습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심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6.25를 통해서 전면적인 폭격은 당해봤지만 전면적인 공습은 당해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6.25 내내 제공권은 이제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본은 1943년 후반부터 45년 패망할 때까지 2년 가까이를 지속적으로 폭격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폭격에 대해서는 일본은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가 잘 돼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본 국민들은 사실은 정말로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폭격에 대해서 우리가 심하게 당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심이 DNA 속에 잠재 있고 제가 지금 오늘 조금 늦게 오면서 이제 사실은 지방에서 KTX 타고 오면서 내렸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모범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타고 오는데 마침 그 모범 택시 기사님이 그 호텔에서 일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관광을 하시는 기사님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잘 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전쟁을 하는 줄 알고 있다 지금. 그래서 평소에 하루에 한 4,000에서 5,000 명 가량이 관광객이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1,000명도 안 들어온다. 자기 단골들이 계속 전화가 온대요. 전쟁 날 것 같은데 가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한데 옆에서 보고 있는 일본 국민들은 정말로 전쟁을 할 것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폭격을 당해왔기 때문에 저런 그 과민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과민 반응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을 아베 정부는 이용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군국주의와 무장화로 나가는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신 대장님, 그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에 중국 정부가 한국 공간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중에는 국군포로 자녀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2명을 돌려 보내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거기에 국군포로 자녀가 있었다. 중국 정부가 쉽게 이렇게 보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한중 관계가 조금 개선된 게 영향을 미쳤다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이 이 사람들이 한국 공간에 일단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안 보내주면은 몇 년이나 있을 겁니다. 한국 공간에. 보내적이 낫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탈북자들이 한국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중국 경찰이 지켜가지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마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지난번에 문 대통령 방중 시에 우리 기자 2분 뭐 집단 폭행 당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측에 뭐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중에 1명, 보안업체 직원 1명만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집단 폭행은 사실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저희들이 뭐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여기 연합뉴스에 와가지고 이거는 공문서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 당시에 폭행 장면을 찍었던 우리 기자들의 그 녹화물을 중국에 첨부해서 보내가지고 공식 항의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 이제 중국에서는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때린 거는 그 범죄가 안 되고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데 10여 명이 한꺼번에 집단 폭행했다면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중국의 국격이 손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인정할 리가 없죠. 그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은 처음부터 우리 외교부가 공문서로 보내가지고 공식 항의를 하고 우리 기자들의 그 녹화물을 갖다가 USB에 넣어가지고 보내서 공식 항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다 짚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그냥 넘어가니까 이제 두리뭉실은 1명만 처벌하고 말 거 아닙니까? 이거 저 1명 처벌, 1명 이 사람은 일단은 징역 3년 살아야 된답니다. 폭행죄로. 근데 뭐 1명 3년 징역시켜서 뭐 합니까? 외교적인 그 사과를 받아야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그 이제 올해가 다 갔어요. 북한 뭐 핵실험도 하고 정말 여러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이제 이 무렵에 연말 연시 무렵에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도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주 개발 관련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우리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게 북한 노동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참은 아직까지 동향은 없다 합니다. 근데 이게 우주 개발이 말이 이제 뭐 인공위성을 띄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뭐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최근 몇 년을 분석을 해보면 2012년도부터 분석을 해보면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1월 달이 이제 김정은 생일 1월 8일이죠. 2월 16일이 또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생일이죠. 이 어간에 지속적인 도발이 있었는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한 3번 정도 있었고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은 지금 이제 9월 달에 했으니까 다시 지금 핵실험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사실은 시간이 좀 타이트하고 또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러 가지 지층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는 그 광명성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광명성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공위성이지만 거기다 탄도만 장착을 하면 이게 탄도미사일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장거리로 올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발사체 추진체 부분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진체 실험을 하면서 또 그들이 인공위성을 꼭 쏘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CBM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 반대편으로 미사일을 쏘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미사일을 쏘아 보내려고 하면은 지구는 공면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하고 지속적으로 지상 관제센터하고 통신이 돼야 되는데 미국을 공격하는 ICBM에다가 러시아나 중국이 통신위성을 대여해 줄 리가 없죠. 그러면 그들 스스로 이 ICBM을 통제하고 통신할 수 있는 통신위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이제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있으면은 북한이 우리는 지금 ICBM의 최종 단계를 실험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쏘면은 바로 공격이다라는 그런 어떤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발사체 부분에 있어서는 ICBM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ICBM이 되려고 하면 가장 필요 조건인 통신위성을 가지는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광명성절 즈음해서 그런 도발이 났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보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윤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